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렇게 거리를 2개를 이렇게 해서 노란 띠를 둘러놨네요. 네. 그걸 많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앉아서 좀 할까요? 네. 치과가 이렇게 큰 치과를 살다가 처음 봤습니다. 엄청나죠?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제가 좀 벗을까요, 이것을? 좀 괜찮겠죠? 이렇게 큰 치과를 처음 봤네요.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울산 시민들이 이빨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 이게 보통 큰 치과여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안내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층마다 다 이렇게 치과가 있냐 그랬더니 그런다고 하네요. 여기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데도 치과가 큰 게 있죠. 하여튼 울산 시민들이 이빨을 좀 잘 간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 지금 현실이, 너무 엄중해서, 도대체가 해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또 다른 일들이, 다른 어떤 바이러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죠. 이여령 선생님 아시죠? 네,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뭐 책도 내시고, 근데 이여령 선생님이 저지난달인가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인터뷰집을 내셨는데, 이 코로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뉴턴을 얘기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뉴턴이 20살 무렵에 대학에서 공부를, 사람들을 이렇게 교수를 하다가 그때 그 무렵에 우리들이 잘 알던 패스트균이 그쪽 유럽 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창궐을 해서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 못할 정도로 패스트균이 이렇게 많이 창궐을 해서 직장을 못 갔답니다. 그래서 그때 뉴턴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갔대요. 고향으로 휴가 아닌 휴가를 갔겠죠. 고향에 가서 이렇게 몇 달 지냈는데 고향에서 지내면서 무엇을 이렇게 발견했냐면 그분이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원리 이론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창조해내셨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3가지 그 원리를 그때 집에 고향에서 쉬면서 만들어냈답니다. 창조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여령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뉴턴이 고향에서 보낸 시간을 창조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패스트균이라는 게 그동안에 인간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틀어놨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고향에 가서 자연을 보면서 3가지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창조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거의 1년이 지금 지났죠. 1년이 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지내게 되고 또 자연 속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가 달라진다. 이후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려울 때에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이 끝난 이후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강연을 자주 못 다니고 뭐 한 달에 한 5번 정도 이렇게 다니는데 오늘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게 돈을 내고 오시나요? 오, 돈을 또 내고 오시네요.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모여 한 20명 정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굉장히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게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되게? 되게 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선생님? 사업하시는 분들. 네. 그렇구나. 사업을 젊었을 때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우리 인류가 굉장히 많은 삶이 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로 세상을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또 제가 경험한 바로 이 코로나 이 상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3-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세계화가 축소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옛날은 아무 나라라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외국에 나간 사람이 특별한 사람만 외국에 나가지 여행을 자유롭게 간다든가 일을 비즈니스를 마음대로 한다든가 이런 게 극히 축소가 되었죠. 저도 작년에 몇 개국에 초청을 받을 원학 강연 초청을 받았었는데 한 5개국 정도 외국에 초청을 받았었는데 한 군데도 못 가고 말아버렸죠. 그래서 세계화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둔화됐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한두 가지가 무너진 게 아니고 엄청나게 전 세계가 타격을 입었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국가 권력이 시민들의 삶을 통제하는 힘이 강해졌죠. 어느 나라든지 국가 권력의 힘을 지금 최대한도로 발휘를 하고 있죠. 말하자면 권력의 힘이 개인들의 삶을 강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된다. 모이지 마라.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근데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모들하고 모였는데 용케도 5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시민이 그걸 보고 고발을 했어요. 5명 이상이 모였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겠죠. 종로요 선가 종로 경찰서인가 어딘가 이렇게 고발이 들어갔다는데 이제 종로 쪽에서 선가 시청이 쪽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벌금을 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대통령 자신도 자신이 국가 권력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왜 왔느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창궐해서 우리 인류를 이렇게 엄청난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느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생태와 순환을 고리를 우리 인간의 물질 문명이 잘랐다. 그래서 자연이 화가 나서 말하자면 자연이 파괴가 되어서 기후가 변하고 지구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바이러스들이 우리들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나타나서 숙주를 찾다 보니까 숙주를 찾을 데가 없어서 인간한테로 덤벼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문제고 우리 인류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그런 자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4월 오늘 며칠이죠? 4월 26일이죠? 4월 26일이면 제가 70년대만 해도 70년대에 제가 선생을 했는데 제가 살던 고향의 초등학교 벚꽃이 4월 23일경에 폈습니다. 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냐면 4월 23일쯤에 꼭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가면 우리 학교에 소풍을 가면 꼭 비가 왔어요. 영케도. 운동회 하려고 하면 비가 오고 소풍을 가려고 하면 비가 왔습니다. 왜 그렇게 소풍 가고 운동회 가면 꼭 비가 왔느냐. 옛날에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운동장에 있는 커다란 능나무를 베어서 팔았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비가 꼭 왔다는데 4월 23일쯤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학교 제가 다닌 초등학교가 벚꽃이 굉장히 아름다워 일제시대 때 심은 벚꽃인데 그 벚꽃이 4월 23일에 폈어요. 그리고 요 무렵에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지금 달이 떴죠? 달 떴죠? 달을 보기나 했나 모르겠네요. 달이 떴습니다. 지금 보름이 곧 가까워져 와요. 오늘이 보름이에요? 헐, 그걸 제가 몰랐네요. 네. 보름이 되면 꼭 벚꽃이 만개해서 그때 그 젊은 여선생님들이 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그래서 꼭 벚꽃이 피면 옛날에 전축 아시죠? 손에 들고 다니는 전축. 그 전축을 틀어놓고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하고,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벚꽃이 접은 지가 언젠지 여러분들 기억이 벌써 까매져 갈 거요. 벌써 제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여기는 남쪽이기 때문에 벌써 여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 정도 앞서 가버린 거죠. 기후가. 그렇죠. 자연은 한 달 앞에 갔는데 인간들은 10년쯤 지금 늦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74이에요. 74살 먹었는데 보기에는 몇 살 정도 먹어 보여요. 한 29살 정도 먹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자연은 빨리 가버렸는데 인간들은 저 뒤에 있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죠, 발현사가. 그래서 식목일이 옛날 4월 5일이었고 권농일이 6월 10일이었습니다. 6월 10일이면 요새는 5월 초순이면 거의 모내기가 끝나버려요. 5월 한 10일쯤 되면은 지금 모들이 옛날 모짜리를 안 하잖아요. 지금 모짜리 안 하고 이렇게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모짜리를 해가지고 다 팔아요. 모를.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설이 안 오면 바로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 앞서 가고 있다 그 얘기죠. 얼마나 기후가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바이러스를 이 코로나라는 우리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인간 속으로 인간에게 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죠. 바이러스야말로 우리 인류를 재조정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의 삶을 새롭게 조정하는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은 그래서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 쓰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이야기인데, 저는 전북 임실에 살고 있습니다. 임실 아세요? 임실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임실에 살고 있습니다. 임실 하면 뭐가 유명하나요? 참 젊으시니까 공부가 빨리 되네요. 참, 이게 공부라는 게 대단하죠? 공부라는 게 아까와는 다른 말을 하는 게 공부죠. 어제하고는 다른 오늘을 만드는 게 공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지지 않으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달라지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엄중한데
이 치과 병원 13층에 모일 필요가 없는 거죠. 금방 제가 임실에 사는데 임실하면 뭐가 유명하냐고 물어봤더니 다 속으로 치지요 또는 아주 그냥 크게 치지요 이런 분이 있다가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금방 생각이 달라졌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용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나를 앞에다 앉혀놓고 먹을 것을 먼저 찾느냐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임실에 살고 있습니다. 임실읍에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임실읍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순창에 가까운 곳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덕친면이라는 곳인데 덕친면 면사무소에서 한 5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입니다. 보이시죠? 네. 아이고, 참 아름답죠? 사진은 아름답지만 사는 건 얼마나 팍팍한지 모릅니다. 마을이 작아서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살아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당숙모를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봐요. 당숙모가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한 30m 전방에서 바라보는 게 유일하게 인간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한 사람 빼놓고. 그래서 거리두기가 필요가 없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삽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려면 꼭 나갔다가 다시 또 뛰어들어야 돼요. 마스크 하면서 또 뛰어들어야 됩니다. 면소재지에서 한 5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덕친면 장산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임진왜란 때 생겼대요. 임진왜란 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주 쪽과 남원 쪽에서 일본 왜군이 쳐들어가다 보니까 남원과 나주 쪽에서 피난을 온 거죠. 우리 마을로. 그래서 피난을 와서 살다가 보니까 너무 전쟁이 길어지니까 해라 버리겠다. 그냥 여기서 살아버리자고 살아버린 거죠. 그래서 한때는 마을이 한 거의 40가구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13가구, 서너 가구 정도 23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거리두기를 필요가 없죠. 네. 제일 끝터리가 요 집이 윤환인네 집인데 지금은 없어요. 윤환인네 집, 순창 할머니네 집, 이렇게 뭐 암지 할머니네 집, 뭐 송센 할머니네 집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은 다 뜯겨 없었고 지금 이렇게 마을이 많지가 않아요. 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3가구 정도가 이렇게 23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제가 늘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불가사의한 우리 마을이 인구가 23명인데 전봇대는 48개입니다. 혹시 한전에 다니신 분 계세요? 아니 사람은 23명이 사는데 전봇대가 48개면 한 사람 앞에 전봇대를 2개씩 세워놓고 사는 격이죠. 그래서 마을에 가면 전봇대만 보여요. 이해가 안 되는 전봇대입니다. 진짜 전봇대가 또 엄청 높아요. 지금은 잘 아시죠? 여기 오다 보니 까마귀들이 막 전봇대 굳이 많이 않죠. 울산은. 네. 왜 울산으로 까마귀들이 모여드는지 하여튼 울산에 까마귀들 전봇대 위에 많습니다. 전봇대가 지금은 안 보이는데 옛날입니다. 옛날 사진이어서 이렇게 앞으로 하나씩만 있는데 그냥 곳곳에 집만 갔다가 그냥 전봇대를 띠박아요. 막 그래서 전봇대가 48개 정도 됩니다. 네.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 때, 야, 여기서 살자라고 마을을 만들 때에 가장 무엇을 먼저 보았겠습니까? 일단 마을을 만들자. 그러면서 가장 무엇을 먼저 봤겠어요? 절대 내가 여기서 점수를 주거나 점수를 깎거나 틀렸다고 해서 그럴 일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틀려도 좋으니까 제발 크게 좀 말 좀 하자. 무엇을 먼저 받겠어요?
그렇겠죠. 물을 받겠죠. 저 뒤에 서 계시는 분들은 어디 적당한 자리에 여기 앉을 때 있네. 앞으로 오셔도 됩니다. 서 있으면 제가 불안해요. 네. 물을 받겠죠. 그보다 더 먼저 본 게 있습니다. 뭘 받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교과의 1절에 나오는 뭐가 있죠? 다? 산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해문산이 있어요. 높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교과는 해문산 높은 기상. 다 기상이 들어가죠? 네. 왜 사람들이 산을 노래할까? 산을 보기는 보되 어떤 산을 봤냐면 뒤에 있는 산을 봤습니다. 뒷산을 봤죠. 뒤에 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봤던 거죠. 뒷산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도시나 마을에는 뒤에 산이 있습니다. 자, 뒤에 산이 없는 마을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넓은 들판 가운데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 동네는 산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 저짝에 저 산이 우리 동네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뒷산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기댔습니다. 기댄 거죠. 그래서 그걸 배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묘를 쓰거나 집을 짓거나 마을을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마을 뒤에 있는 뒷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마을과 도시는 다 뒤에 산이 있어요. 울산은 어떤 산이 가장 주산입니까? 사람들이? 산이 있죠. 여러분 교과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서울은 어떤 산이 뒷산입니까? 서울. 청와대에 있는 뒷산. 북악산이죠. 그게 서울의 주산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앞에 왕궁을 지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글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별로 뒷산이 안 좋은지 어쩐지 옛날 조선시대 때는 좋았는지 몰라도 요새는 뒷산이 안 좋은지 계속 시끄럽죠. 자, 어쨌든 작은 마을들도 뒤에 산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기댄다는 건 인문의 시작입니다.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삶은 늘 초조하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가장 든든하게 기대고 사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등을 돌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대고 있는 등을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산다고 해놓고 등을 돌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회사도 언제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기대고 있는 게 늘 인간과 인간들이 기대는 건 불안했어요. 초조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인문이라는 겁니다. 인문은 기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뒷산이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산, 양쪽의 산들도 중요했죠. 마을을 산이 감싸고 있으면 어쩐지 포근했습니다. 지나가던 바람이 멈추고 햇살이 모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모여서 논과 밭을 일구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산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마을도 이렇게 뒤에 산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 밤나무 밭들이죠. 이렇게 이런 집들은 다 우리 집은 요 집입니다.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은 거의 명동 수준이죠. 이렇게 집이 밀집되어 있죠. 뒷집 몇 집이 다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면서 뒤에 산이 있는 앞에다가 마을을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뒤에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거였습니다. 뒷산에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마을에는 뒤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키워서 가꾸었던 거죠. 이 나무는 우리 마을의 나이와 같습니다. 500년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앞에도 나무를 심어서 마을 앞을 지켰습니다.
마을 뒤와 마을 앞을 지켜주는 나무를 심었던 거죠. 우리나라 모든 시골에 가면, 여러분들 다 시골에 가면 다 마을 어딘가에 커다란 나무나 느티나무가 있거나 팽나무가 있거나 소나무가 있거나 참나무가 있습니다. 다 나무를 심어서 마을을 지키게 했습니다. 집들은 옛날에 초가집이겠죠. 가난한 초가집, 누추한 집인데 이 느티나무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을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가꾸어줬던 거죠. 풍광을 가꾸어줬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마을, 저희 어머니가 이 산을 저희 어머니인데 이 산을, 눈도 없는 산을 올라가고 도대체 어떤 놈이 이 사진을 찍었는지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혼났습니다. 도대체 늙은 어머니를 앞산을 왜 데리고 갔냐 그랬더니 사진 찍으려고. 지금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앞에 산이 요 뒤입니다. 여기 저희 집이죠. 자, 마을 뒤에 있는 500년 된 느티나무입니다. 제가 자고 있는 방에서 창문을 열면 이 나무가 보입니다. 굉장히 큰 나무죠. 여기 뭐죠? 까치집이죠. 까치집입니다. 지금 이파리가 무성하게 피어서 새들이 날아와서 시끄럽게 집을 짓고 짝을 짓고 집을 짓고 새끼들을 기르느라고 지금 부산하게 바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앞에 금방 제가 보여줬던 마을 앞에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가꾸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게 뭐죠 이게? 하얗게? 뭐죠? 선생님이 질문하면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대답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공부예요. 서리가 왔죠? 서리가 왔습니다. 보세요. 전봇대가 딱딱하게 하나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전봇대 때문에 제가 이 느티나무 사진을 너무너무 심심하잖아요. 시골에 사니까. 그래서 느티나무 사진을 이 시간에 5년 동안 거의 날마다 찍었습니다. 근데 이 전봇대를 피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 썩을 놈 전봇대가 안 피해져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전봇대는 전봇대다 하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마을 앞을 지켜주는 느티나무입니다. 이 강물이죠. 이게 섬진강인데 지금 얼음이 얼었잖아요. 여름이 되면 나무 이파리가 피기 시작한 지금이죠. 때가 되면 동네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 느티나무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아요. 놀면서 강에 또 아이들이 옛날에는 마을에 많았겠죠. 너무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지만 빠지면 죽을 정도로 깊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느티나무 때 모여 노시면서 물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살핍니다.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고함을 지르죠. 고함을 크게 사람 살려고 지르면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얼른 달려가서 이 아이들을 건져냈습니다. 저도 2명이나 저희 집에 있다가 2명이나 건져냈습니다. 진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가짜라고 그러겠어요. 진짜로 2명을 건졌습니다. 지금 그놈들이 다 장성했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마을이 생긴 지가 500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마을 느티나무가 보이는 쪽에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빠져 죽었습니다. 놀랍죠?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근데 이 나무가 안 보이는 굽이 돌아가는 데서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 느티나무가 얼마나 이 마을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뭡니까? 선생님이 질문하면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공부죠. 지금 핸드폰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한데 나가서 보시면 안 될까요? 이게 뭔 나무입니까? 팽나무. 팽나무는 그럴듯하게 맞는데 노라면 다 은행나무인 줄 아나요? 느티나무죠?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 여기 제가 지금 한라스테인가? 거기 숙소를
잡아놓고 이거 근데 맨 느티나무더라고, 이게. 느티나무를 맨 지나다니면서도 느티나무인지를 모르는 거죠. 무엇을 보고 다니는지. 느티나무입니다, 이게. 제가 심어서 가꾼 나무입니다. 오, 굉장히, 또 진짜요? 그러려고? 네. 대단하죠? 네. 자, 왼쪽에 있는 나무는 아까 그 마을을 지켰던 한 200년쯤 된 느티나무고, 요건 제가 심어서 가꾼 나무입니다. 우리 집 앞에 있죠? 거기에 김용택 시인의 집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이 김용택 시인의 집은, 이 편말은 국토부에서 허가가 내야 됩니다. 면사무소나 군에서 마음대로 못해요. 도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국토부에 안을 올려서 이게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이 편말을 세워줍니다. 근데 김용택 시인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처음에는 김용택 생가 이렇게 썼어요. 김용택 시인 생가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게 자전거길이에요, 자전거길. 자전거길인데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쭉 지나가면서 김용택 시인 생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고, 그 용택이 그 새끼 죽었는가 보다. 내가 여기서 놀고 있으면 씩 지나가면서, 용택이 저번에 텔레비 나왔는데 그럼 새끼 죽었네? 그래서 김용택 시인의 집이라고 이렇게 다시 바꿨습니다. 지금은 또 김용택의 작은 학교라고 또 바꿔놨어요. 다슬기 엑기스 예약 판매라고 써져 있죠. 이게 여기 이 폭이나 이게 60cm래요. 우리 동네 이장이 다슬기를 잡아서 팔아요. 전화가 왔어, 이장이. 선생님, 내 제자예요.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 뭘 세웠대요. 그래서 뭘 세웠는데? 그랬더니, 하여튼 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사이에다가 제가 이걸 낑겨 넣으려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야, 임마, 그러면 이게 다슬기 엑기스를 내가 파는 사람이 되지.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세워놨어요. 별 광고 효과를 못 봅니다. 네. 요새는 또 다슬기도 안 잡혀요. 다슬기가 안 잡혀가지고 다슬기를 잡아서 돈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진짜로, 또 이것도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이 다슬기가 여기 한 4km 사이에 있어요. 우리 동네 앞에 다슬기가 제일 맛있어요. 네. 삼진강 다슬기면 다 우리 동네 앞에서 나온지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가지고 다슬기는 놀랍게도 어찌나게 가서 그 근방에 이렇게 훑어서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한 80만 원어치, 90만 원어치를 잡았다. 어떤 사람 1년에 2억까지 번 사람들이 있어요. 네. 다슬기를. 되게 막 5천만 원, 3천만 원, 8천만 원 되게 다 벌어요. 몇 사람들이 와서. 근데 오늘 잡아가면 내일은 없애야 되잖아요. 또 있어. 똑같아. 근데 지금은 똑같이 없어요. 이제 못 잡아요. 어찌 잡아버려서 그런지 어쩐지 다슬기를 못 잡아요. 다슬기는 못 잡은데 다슬기탕은 계속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자, 어쨌든 여기서 걸어가면 저희 이렇게 집이 나와요. 자, 지금부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왼쪽 집과 집 두 채가 있어요. 요 집과 요 집이 있어요. 막 몇 가지 폈네요. 연기나는 집과 요 집, 두 집 중에 한 집만 우리 집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손들으라고 그럴게요. 초등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서. 자, 이 집 아니면 이 집이 우리 집인데 두 집 중에 한 집만 우리 집이에요. 이 집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 집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신 분 있는데 그래도 손을 안 들어보라. 참말로 이상한 일이야. 그냥 들면 되는데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되게 어떤 분들이냐면 공무원들입니다. 의사표시를 안 하고 살아요. 이따 그럼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되게 그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는 어떻게 부부간에 자기 의견을 말할까? 이게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가만히 있어보라.
틀리면 나한테까지 틀려도 괜찮잖아요. 저한테는. 네. 자, 왼쪽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감성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시대라고 하는데 특이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AI 시대를 얘기할 때 반드시 특이점이라는 말을 합니다. 특이점이란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어떤 것들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2035년이 되면 특이점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걸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 특이점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특이점은 어떤 특이점이냐면 그동안에 우리 인류가 살아왔던 모든 머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머리. 이게 다 머리잖아요. 책도 머리고 다 모든 물질과 문명이 모든 것들이 다 머리인데 이런 머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때 누가 대신하냐?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류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직업의 75% 정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변하거나 사라지겠죠? 변한 게 많겠죠. 사라져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보면 사라져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톨게이트를 지날 때 옛날에 다 표를 받고 돈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라졌습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많이 다 사라졌죠. 막 쭉 있었는데 돈 줄 때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버스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모든 버스는 안내양이 앞과 뒤에 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문득 사라지는데 2035년이 되면 거의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린다 그 얘기죠. 어떤 것들이 사라질지 어떤 것이 남을지를 몰라요. 이게 우리 모른다는 게 이게 큰일인 거죠. 불안한 거죠.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교육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공부가 제대로 될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가 정말 필요한 공부인지 아니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직업의 가장 첫 번째가 회계사라는 겁니다. 여기 회계사 계세요? 회계사님들은 회계사가 사라지는 거죠. 변호사도 달라지고 판사도 두 종류의 판사가 생겨난답니다. 로봇 판사와 인간 판사가 있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죠. 난 로봇한테 판결을 받겠다. 나는 인간한테 판결을 받겠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그 얘기죠. 사실 의사들도 지금 보면 지금 다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다 의사 되기를 다 원하죠. 변호사 되기를 원하죠. 의사들 지금 병원에서 우리가 의료인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종합검진하면 누가 다 합니까? 기계가 다 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 기계가 빼준 걸 가지고 선생님 위가 상당히 나쁘셨는데 굉장히 좋아지셨네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먼저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2035년 이후에 인류를 지배하는 인간들은 0.003%랍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0.003%가 번 돈을 나누어서 그걸 먹고 사게 되는 거죠.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영화. 영화를 안 보면 사람이 낡아버려요. 금방 낡아서 이렇게 강연 보러 와서 자고 있는 거죠. 호기심이 사라져버려요. 오늘 우리들의 화제는 뭐였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늘의 화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5명 이상 청와대에서 밥을 먹었다.
그거하고 또 그다음 더 화제가 됐던 건 뭐예요? 윤여정 씨가 오스카에서 조연상을 받은 겁니다. 전 세계가 나라가 들썩했죠? 보세요. 영화 배우. 조영남 씨는 또 나서서 뭐라고 또 뭐 하더라고 보니까 뭐. 아니, 그냥 나이가 76이나 7이나 되셨으면 그냥 가만히 좀 참고 계시지 뭐. 그냥 그렇게 또 나서서 꼭 한마디씩 해가지고 사람들부터 눈총을 받는 거죠. 진중권 씨가 또 한마디 안 한 게 또 좀 조용하더라고 보니까. 자, 어쨌든 엘리심이라는 영화를 보면 0.003%가 저 허공에 천국을 만들어 놓고 삽니다. 나머지는 저 지상에서 거지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저 천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어요. 모든 병을 다 낫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천국인 거죠. 그렇게 인류가 양극화가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공지능을 조정하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간들은 저 천국처럼 살고 나머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아주 가난하게 살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든 게 바로 AI 문제입니다. 일자리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인간형이 있답니다. 이게 대체가 되지 않는 인간형인 거죠. 로봇가 나타나도 대체될 수 없는 인간형이 있는데 그 인간형이 감성을 공감하는 인간형이랍니다. 그래서 이 집을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문학과 예술적 감성이 풍부해서 인간 지능을 인공지능이 넘어서더라도 그냥 대체되지 않고 잘 살아가실 분이고, 요 집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울산에 아파트가 많죠? 쭉 오면서 도시들을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 같이 아파트가 많은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35평에 사는데 한 50평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경제적인 인간이어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을 공감하는 게 바로 인문이라는 거죠. 어떤 영화를 보면 권력을 가진, 돈을 가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달한 그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 버리면 국가 권력이 필요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미래 영화를 보면 국가 권력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그 마블 영화 중에 제일 재미있는 영화가 뭔 영화예요? 깎아봐. 하여튼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재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세계를 지키는 거죠. 그 영화가. 뭐죠? 네, 하여튼. 근데 어떤 영화를 보면은 그 로봇으로 경찰을 만들어서 경찰 국가인데 로봇들이 국가 치안도 맡고 국가 권력이 되어서 치안을 유지하면서 말하자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 권력자가 된 거죠. 그 권력자가 인간들에게 감성을 무력화시켜버리는 약을 줘요. 날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어야 이르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약을 안 먹는 거죠. 약을 안 먹으면 인간을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의 머리를 아무리 약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주사를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지배하려고 해도 절대 지배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음악입니다. 사랑과 음악은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주제였던 거죠. 근데 이제, 집을 새로 졌어요. 그렇죠? 아까 기와집 집입니다. 이 기와집이 비틀어져서 막 쓰러져서 다시 작년에 해체해서
다시 예쁘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요건 제가 사는 살림집이고 요건 제 서재입니다. 이 집은 국가에서 지어졌습니다. 아, 진짜 훌륭한 사람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예. 농업식품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군으로 내려보내서 군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왜 지어졌는지 확실하게 안 물어봤어, 한지. 지금 5년 됐습니다. 이 집에 산 지가. 아마 여기서 김용택이 들어와서 살면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임시를 군의 경제를 살려라 뭐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김용택이 얼마나 누구죠? 그 노래 잘하는 저 송가인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올려드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든 하여튼 제가 여기 집을 지어줘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집과 이 땅들은 다 제 땅이어서 절대 나라에서 개인한테 어떤 이론도 안 씁니다. 공짜로 기둥 하나 안 세워줘요. 이 땅과 이 집을 제가 군에다 줬어요. 기부 체납을 했어. 기부 체납이 다 끝나야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땅하고 집하고 군에다가 다 재산으로 줄 테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집을 지어달라. 그랬더니 집을 이렇게 지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감나무를 사다 심었는데 감나무가 죽어가지고 다시 다 가지를 쳤더니 살아나가지고 올해 잎이 다 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책이 있는 방이죠. 책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책을 다 읽었냐라는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 책을 다 읽습니까? 사실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모든 게 이 책을 다 읽어요. 네. 자, 마을 앞에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죠. 이 징검다리는 마을이 생긴 우리 마을의 유일한 축조물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이 돌들이 하나도 떠나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큰 물이 불어도 이 징검돌들은 떠나가지 않아요. 다른 돌들은 다 둥그러 갔는데 이 징검돌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최대한도로 자연을 이용한 자연에 박힌 돌들을 이용하고 큰 바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징검돌을 놨습니다. 지금은 없죠.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했더니 징검다리가 사라져버렸어요. 봤더니 포크레인이 한나절 만에 다 긁어서 진짜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죠? 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내가 이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열받아요. 500년이나 됐는데 확 긁어본 거죠. 마을 사람들 물어보도 안 하고. 요건 세정이고 요건 나고 요건 금자입니다. 다 시집들 갔죠, 지금은. 네. 제가 심어서 가꾼 느티나무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더 커요. 한 45년쯤 됐죠. 이게 굉장히 나무가 잘 커서 한 100년 넘게는 막 버럭버럭 큽니다. 그러다가 한 100년 넘으면 잘 안 커요. 이건 종기리 아젠네 고추밭이고, 이건 이장내 배추밭이에요. 종기리 아젠네 고추가 심어져 있으면 그 이듬해는 안 심습니다. 왜냐하면 고추가 심어져 있는 그 안에죠. 1971년에 고추가 심어져 있으면 1970년대는 고추값이 비쌀 때예요. 고추값이 비싸니까 에라 더 심자. 그 이듬해 또 심었더니 고추값이 똥금이 되어본 거죠. 그래서 이 고추밭을 보면 고추금을 제가 알 수가 있죠. 네. 이건 느티나무 잎이 피죠.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요때입니다. 예쁘죠? 예쁘지만 전봇대는 반드시 보입니다. 여기 보이죠? 아주 품위가 있죠. 예쁘죠.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늦가을이 됐죠. 눈보라 같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림을 보고 이상한 거에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이상한 게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왜 저런 일이 있을까라는 게 있는데 나뭇잎이 달려있는 거죠. 눈보라가 치는데. 이때에는 나뭇잎에 이 느티나무는 나뭇잎 뒤에 씨가 달려요.
그래서 느티나무에 나무 씨가 많이 달린 해는 저렇게 나무들이 잎을 안 떨굽니다. 바싹 마를 때까지 안 떨궈서 바싹 마를 때까지 끝까지 마르면 바람이 불 때 잎을 떨어뜨려서 멀리 씨를 날려보내는 거죠. 다 나무도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해는 이 나무 잎 뒤에 씨앗이 많이 달려있는 해여서 눈보라가 쳐도 이렇게 낙엽이 달려. 지금도 낙엽이 달려있죠. 어떠면 이렇게 눈이 나뭇가지에 쌓이겠습니까?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요. 바람이 안 불고 눈이 많이 온 날이죠. 저는 이 마을에 태어나서 이 마을에 자랐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지금까지 살았죠. 내가 74살인데 제가 윤여정 씨보다 한 살 어립니다. 74년을 여기서 살았죠. 네.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자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연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에서 나오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 다 틀린 말이 많지만 농사 짓는 얘기를 할 때 말을 들어보면 전부 시예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정확한 말로, 정확한 언어로 표현을 하죠. 자연이 시키고 자연이 말하는 것들을 잘 알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나무를 심고 나서 하루 종일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같이 일을 합니다.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먹어요. 같이 먹다가 보니까 같이 놀았습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놀았죠. 세 가지 것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첫째는 도둑질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도둑질을 할 수가 없어요. 도둑질을 하면 추방을 시키거나 스스로 나갔어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도둑질이 우리들을 열받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나라의 돈. 지금은 내 돈을 돌려가면 나 혼자 열받고 말아요. 근데 나라의 돈, 우리들이 돈을 내서 그걸 모아서 나라를 관리하라고 돈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죠. 그 돈을 다 각 기관에 공무를 보는 공무원들 쪽으로 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그 돈을 제대로만 사용하면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별스럽게 돈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요 근래에 일어났던 LH 사건입니다. 그렇죠? 여기 LH 다니시는 분은 혹시 뭐 이런 데까지 나타나시지는 않았겠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를 열받게 하는 겁니다.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물수도 다는 거죠. 외국을 다니고 별스럽게 돈들을 다 씁니다. 또 뭐 LH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출장을 안 갔는데 출장을 갔다고 뭐 다 뻥으로 해가지고 돈을 다 타가고 초과 근무를 안 했는데 초과 근무했다고 돈 타가고 이게 다 우리 돈이잖아요. 그래서 걸리면 감옥에 가는 거죠. 옛날에는 감옥이 그렇게 잘 안 갔으니까 없었으니까 잘 그냥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나가. 그러면 자기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도둑질이 없으면 나라가 평화롭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평화로운 거죠. 편안한 거죠. 스트레스를 그렇게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형벌이었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거짓말하다 들키면 여기 105동에서 살다가 109동으로 가버리면 끝나는데 그때는 거짓말하다가 며칠 가면 들통이 나요. 왜냐하면 날마다 같은 돈에서 밭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거짓말이 들통나고 그래요. 지금은 거짓말을 누가 들통냅니까? 언론이 들통을 내잖아요. 네, 언론이 누가 뭐 했다고 다 들통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 한 번 거짓말하다 들키면 늙어 죽을 때까지 모든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잃어버려요. 못 믿어버리는 거지. 중요했죠. 거짓말 못했습니다. 하다 들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막말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막말.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너 이 말을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야 혀.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막말을 안 했습니다. 하면 뒤집어져 나라가. 동네가 뒤집어져 버리죠. 동네가 깨져버려요. 이 6가지가 마을의 공동체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줬습니다. 그 6가지,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놀고 도둑질 안 하고 막말 안 하고 거짓말 하는 6가지가 그때의 마을을 지켜줬듯이 이게 지금도 우리들의 이 국가를, 나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공동체라는 이 아름다운 말은 사실은 저 작은 마을들에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늘 공동체 하는데 이 공동체는 이 6가지가 잘 지켜졌던 말하자면 공동 운명체를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교육기관이 그때는 없었겠죠. 농사 짓는 속에서 생겨난 말들을 우리가 경우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들한테, 저한테, 우리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들도 다 똑같은 어머니들이죠. 저한테 5가지를, 8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삶이 공부였다는 거죠. 삶.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어. 우리 어머니는 책을 안 읽었어요. 책도 못 읽기 때문에 글자도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마을에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데 지장이 있으시니까 여기 나오셨죠? 어떻게 좀 누구한테 가서 김용태는 절대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는데 혹시 김용태가 또 사는데 지장이 있는 말을 해줄까 하고 지금 오셨잖아요. 그런데 옛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남한테 마을 전체가 교육기관이었죠. 나무가, 호미가, 괭이가, 쟁기가 연필이었던 겁니다. 삶 자체가 공부였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초등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120년을 삽니다. 120살까지 사는 거죠. 구글이 아시죠? 세계적인 기업이죠. 구글에서, 좀 생각났네요. 구글하니까. 구글에서 내가 우리 집에 어떤 구글회를 다니는 그 한국애 가지고 재택근무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심심해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 뭐 하는 놈이냐 그랬더니 구글에 다닌대요. 너 잘 만났다 이놈 새끼. 너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들을 소외시킨다는데 도대체 구글에서는 지금 어떤 짓들을 하고 있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인간이 인터뷰를 했대요. 야, 너 인공지능 보러 그러고, 야, 너 인공지능 이름이 있겠죠? 너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뭐라고 했겠어요? 인간은 우리를 만든 귀여운 동물이니까 우리들이 잘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놀랬습니다. 놀래 자빠져버린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겠다. 그게 가장 고민이랍니다.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구글에서 인간의 수명을 150살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때.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전 인류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결혼해가지고, 30살에 결혼해가지고, 30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50년까지 살면 결혼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몇 년을 살아야 되냐? 몇 년 살아야 돼요? 12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 그걸 책임지라 제가 막 그랬어요. 그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120살까지 산답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100살은 넉넉하게 100세까지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100살까지 인간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되게 직장 생활은 몇 년이면 몇 살 때 그만두죠? 60세 때 다 그만두죠?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그건 좀 빼놓고 LH 직원 고위 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대개 60살이면 다 그만둡니다. 그럼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몇 년 살죠? 40년을 더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내가 선생을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제가 선생을 그만둔 지가 지금 12년 됐습니다. 12년 전에 내가 선생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방송 그때는 공중 3사가 저를 1시간씩 다 서울에서 튜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명한 선생이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이지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육감이 내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내가 앞에 좀 나이를 일찍 그만뒀거든요. 한 6년. 그러니까 막 비서시켜서 교장을 한번 해봐라.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해가지고 별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나이 드신 분이. 자기가 90살인데 직장을 그만둔 지가 30년 됐대요. 선생님을 한번 만나서 수고했으니까 밥을 한 건이 사주겠다고 그래서 갔더니 내가 60살 때 그만둬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기다려보니까 30년을 죽을 날만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옵니다.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삶이 공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삶. 살아가는 자체가 공부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죠. 초등학교 선생을 38년 했는데 그 38년과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공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할 일이 많죠. 보통 할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도 쓰레쓰레 동네 돌아다니면서 땅 파고 있으면 그거를 그렇게 파서 되겠냐. 별 간섭을 다 하고 다니지만 그래도 할 일이 있는 거죠. 사람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같이 앉아서 놀고 그런 거죠. 삶이 공부가 되어야 배움은 써먹습니다. 배워서 자꾸 LH를 들먹여서 죄송한데 그 일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선생이 또는 다른 직장 일이 공부가 되어야 직장을 그만두어도 그때 배웠던 걸 써먹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배움은 반드시 써먹었습니다. 저하고 동창인 제 사촌 형님이 있어요. 동기 동창인. 서울서 지금 와 계시는데 내가 어저께 고추를 한 10대 개 심으려고 고추 이렇게 두럭을 만드는데 너무 힘들어요. 한대요. 형이 보고 있다가 어디서 보고 있다가 아이고 그렇게 힘을 주면 되간디 하면서 하나도 힘이 안 들게 살살 걸어 올려가지고 딱 두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비닐로 치면 되겠구만 그런 거죠. 그 형은 어렸을 때 농사를 진 거죠. 괭이를 갖고 살았던 거죠. 배우면 써먹고 배우면 써먹고 배우면 써먹다 보니까 너무 농사 일을 잘해버리는 거죠. 괭이질을. 배우면 써먹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연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어요. 자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습니다. 소쩍새가 내가 울어요. 저녁에 봤더니 산책을 했는데 소쩍새가 울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태가 소쩍새가 운다이. 소쩍새 울음소리 듣고 땅속에 있는 뱀이 눈을 뜬단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말이죠. 소쩍새가 울면 우리나라 산천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소쩍새가 인자사고로 봄이 지나가 버렸는데 넋 떨어진 소쩍새인 거죠. 늦어도 한참 늦어본 거죠. 그렇게 세상이 변했다 그 말이죠. 자, 어쨌든 소쩍새가 울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꾀꼬리가 좀 있으면 울어요. 꾀꼬리 아시죠? 꾀꼬리가 울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꾀꼬리가 울면 참 깨가 나고, 꾀꼬리 울음소리 듣고 참 깨가 나고, 보리타작하는 도리깨 소리 듣고 토란이 난단다 그랬습니다. 받았으면 시가 되었던 거죠. 빛나 뜬다 그러면서 장독을 덮고 일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비가 왔죠. 빛나 뜬다라면 비가 얼굴을 들었다는 거죠. 비 얼굴을 미리 본 겁니다. 대단하죠? 자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고 자연이 시키는 일을 따라서 했던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삶이 예술이었습니다. 예술 활동을 따로 하지 않아요. 사는 게 예술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갖고 오는 모든 곡식을 자세히 보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지 그 누구도 어떤 화가도 모내기를 해놓은 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음악가도 벼가 자라는 소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농사인 사람들은 삶이 예술이었던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을 저는 잘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저한테 3가지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인간의 원칙입니다. 삶의 원칙이었던 거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인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여기다 닫아놓고 한 줄로 다 읽어보고 다 섭렵하고 한 줄로 줄여봐.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창궐한 거죠. 사람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했어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것만 사람의 도리만 지키면 그게 바로 인간들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했던 거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짓들을 우리는 너무나 해버립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잘못 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잘못 산 건 없어요. 지금은 가난하면 잘못 사고 나쁜 놈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은 그때가 좋았다고 그럽니다. 가난하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을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을 읽고 나서 한 줄로 줄여봐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써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길을 가르쳤던 겁니다. 또 하나는 싸워야 큰다였습니다. 싸워야 큰다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해켈이 말한 정반합이 똑같은 거죠. 싸움을 우리는 정말 싫어하는데 사실은 잘 싸우면 모순이 드러나서 그 모순을 고치고 바꾸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싸움을 시키는 나라, 전 국민들이 싸움을 시키는 게 바로 선거죠. 선거를 나서서 서로 싸우라고 해가지고 잘 싸운 사람을 찍어주는 겁니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을 찍어줘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부부간에도 안 싸우고 사는 사람은 이미 다 정리할 때가 지난 사람들은 절대 안 싸워요. 싸우기도 귀찮아. 그냥 그작작 살아보지.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별로 부부간에 감동이 없죠. 싸워야 새롭고 싸워서 고치고 바꾸어서 새로워야 신비롭죠. 신비로워야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어야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게 중요하죠. 달라져야 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달라지면 신비로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부부간에 신비로움이 없어지면, 새롭고 신비로운 것이 없어지면 그작저작 부부잖아요. 신비로움이 없어진 부부는 되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신기한 것만 남아있어요. 신기한 것은 어제 하던 못된 짓을 오늘 또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비로워야 돼. 달라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달라지는 겁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워져야 우리 아내가, 내 남편이 어제하고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하고 오늘 우리 남편이 달라졌다. 어제는 술을, 소주를 1차만 먹고 오더니 오늘은 3차까지 먹고 왔다. 이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노래방까지 갔다 왔다. 이 어려운 때. 이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신비로워지는 거죠. 아내가 달라지는 거죠. 신비로워지는 거죠.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참 많이 싸우죠. 나중에는 가만히 나이 들어서 이제 아내하고 싸우면, 여보, 내가 미안한데 이제 앞으로 당신한테 안 싸울래. 이렇게 세우고 나가서 보니까 무엇을 나쁜 짓을 해도 안 싸우면 이거 되겠어요? 나쁜 짓을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못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적하고 싸워야 되죠. 그래서 고치는 거지. 반성하는 거죠. 그래, 아내가 신비로워. 우리 아내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너무 밖에 할 일이 많아요. 꽃이 피어 있는지 안 피어 있는지 막 별게 신비로워서, 별게 신기해서 하루에 순창읍으로 가요. 고전을 가지고 2시간씩 날마다. 너무 바쁘면 안 가지만 거의 2시간씩 찻집에 가서 책을 읽고 와요. 지난 겨울에는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독후감 발표를 해봐야 하잖아요. 내 앞에서 독후감 발표를 해보라 그러죠. 시간이 갈수록 정말 신비로워요.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힘을 얻은 거죠.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신비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싸워야 신비로움을 얻는 거죠. 감동을 얻는 겁니다. 내가 2가지 얘기했나요? 하나는 뭔지 모르겠네요. 하나 너무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잊어버렸네요. 다른 건 여러분들은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그거 내가 얘기했어요, 아까. 또 그냥 넘어가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저 마을에 태어나서 자라서, 이 마을에 걸어서, 이런 길을 걸어서, 지금 우리 마을입니다. 안개가 낀 아침이죠? 이런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아이고, 진짜 아름답죠? 예. 이런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이고, 학교입니다. 제가 아까 벚나무 예쁜 게 핀다고 하는데. 저걸 올라가면 천당이 나올 것 같은데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학교가 나옵니다. 여기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여기 졸업하고 이웃에 있는 순창중학교를 갔습니다. 순창중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순창농고를 졸업했어요. 농고 아시죠? 옛날에 나이 드시면 농고가 참 유명했죠. 농고를 졸업하고 선생이 될 기회가 있어서 선생이 되어가지고 덕지초등학교로 왔습니다. 선생님 한 학교에 5년밖에 근무를 못해요. 인사 원칙이 있죠. 1년 있다가 얼른 이호대학교 가서 1년 있다가 얼른 와요. 5년 있다 가서 또 와서 5년 있어요. 그럼 또 가라 그래. 그럼 또 가기 싫지만 또 이호대학교로 가서 1년 있다가 얼른 덕지초등학교 가요. 6번째 왔어요. 6번째 와서 6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2008년도에 퇴직을 했죠. 퇴직한 날, 그 이튿날 8월 31일 날 퇴직을 했잖아요. 퇴직을 하고 8월 31일 퇴직을 하고 9월 1일이 되면 내가 어디에 서 있을까가 너무 두려워요. 그렇겠죠? 늘 나대이던 걸 갑자기 하루 만에 안 나가버리는 거야, 이게. 근데 나는 그 이튿날이 9월 1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9월 1일부터 세계, 유럽 9개국의 초청을 받아서 20일간을 돌아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공항에 갔더니
쓰는, 직업 쓰는 난이 있잖아요. 직업을 쓰는 난이 있어. 직업을 쓰려고 직업이 없어진 거죠. 그때 공포처럼 무서울 때는 없었습니다. 직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이씨, 뭐야, 이게. 해라 모르겠다가 시인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줬더니 그 사람이 나를 알았어. 김용태. 김용태 선생님, 퇴직하셨는데 어디 나갔어요? 그래서, 놀러 나간다고 그랬더니. 앞에 직업란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시인이라고 쓰셨나요? 시인은 직업이 아닌데요? 그러는 거죠. 그때가 왜 그랬더니, 직업이란 일정 기간 출근을 해야 되고, 일정의 월급을 받아야 된대요. 이게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무직이죠. 그래갖고, 무직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그때 제가 두려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 학교에서 오래 있다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앞으로 한 2시간은 더 해야 되겠는데, 그냥 제가 주어진 시간이 30분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분까지만, 10분 동안 간단하게, 할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가 뭔 나무인지 아세요? 생강나무죠? 진짜 반가워요. 훌륭하신 선생님이 여기 계시네요. 생강나무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생강. 꺾으면 생강 냄새가 납니다. 우리나라 산에서 제일 일찍 꽃이 피죠? 이 나무는 뭔 나무예요? 이건 다 아는데. 두릅, 먹을 것이. 금방 알잖아요, 먹을 것이라. 이건 뭔 나무예요? 자기나무입니다. 선생님 잘하시네요. 진짜 그렇게 잘하면 내가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네. 자, 네? 이마과 출신입니다. 이마과? 예. 내가 이마과 출신이에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따 가면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는 뭔 새인지 아세요? 꾀꼬리입니다. 또 어떻게 아세요? 조리학과 출신입니까? 네. 꾀꼬리가 얼마 아까 얘기했잖아요. 꾀꼬리를 참 이렇게 예쁜 새. 우리 동네 꾀꼬리가 너무 많이 날라와요. 저 앞산에서 있잖아. 쭉 꾀꼬리 날아다녀요. 어떨 때 막 바로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로 막 꾀꼬리들이 막 날라와요. 이 환장에 사진 찍으러 다니라고. 그래서 꾀꼬리가 그렇게 많이 있단 말을 안 해요. 우리 마을에 호반새가 살아요. 호반새는 잘 안 나타나는 새인데 그 말을 제가 여기서 처음 해내요. 호반새가 있다고 어디다 글을 써버리면 호반새가 너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진사들이 막 카메라를 이만한 걸 들고 와서 막 대전에 200명이 나타나가지고 호반새를 향해서 보고 있는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호반새는 아무 때나 안 와요. 하여튼 어쨌든 꾀꼬리가 있습니다. 이건 뭔 새예요? 소쩍새죠? 참 이렇게 처음이네, 이제 울산에 이게 까마귀가 많아서 조류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소쩍새가 어떻게 우냐면 소쩍 이렇게 울죠. 근데 어떤 애 우리 동네 소쩍새는 이렇게 울어요. 소텅텅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 그애 우리 동네는 흉년이 들어요. 왜냐하면 솥이 텅텅 빈다고 우니까. 근데 어떤 애는 솥꽉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 그애 우리 동네는 풍년이 됩니다. 솥이 꽉꽉 차니까. 자, 그걸 받았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가 됐던 거죠. 자연이 하는 말을 받아서 적었다 그 말이죠. 어머니가 자연을 보고 말하면 내가 어머니 말을 받아서 뒤만 따라다니면 시가 저절로 나와요. 원고료는 제가 받고 어머니는 말만 해주는 겁니다. 네. 자연이 하는 말을 받아 적다 그 말이죠. 이건 울진에 와서 제가 어느 날 울진 저 밑에 있죠. 울진에 그 무슨 태화강가를 걸어다닐 때 할머니들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고추를 널어요. 함부로 안 널어. 아무렇게나 안 흩어놔요. 가만히 집어 찍어봤더니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있어요. 영어도 있죠. 자, 파키스탄어도 있죠. 다 있죠. 자, 이렇게 저희 어머니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면서 우리 안 사람이 한글을 써서 가르쳤습니다. 매직으로 써서 네, 이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거 30분 썼어요. 글자를. 점점 이제 글자가 늘죠? 예, 그냥 수도 이렇게 놓고, 진짜 대단하죠? 책도 나중에 떠듬떠듬 이렇게, 너무 작가 같아죠? 떠듬떠듬. 제 책을 지금, 제가 쓴 책을 읽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면회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전화만, 용택이는 강연 안 댕이냐,
텔레비에 저번에 나오더라, 뭐 이런 거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술을 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흑사리 껍데기 쌍피. 좋죠? 네. 이렇게 수도를 놓으시고, 글도 이렇게 길게 받아서 적으시고. 자, 저는 초등학교 선생을 오래 했습니다. 2학년을 오래 했는데, 간단하게 글쓰기 하나만 얘기를 하고, 예? 40분까지? 그 30분까지만 해라고 해놓고. 그러면 10분간 더 그 강연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시간이 좀 벌었네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2학년만 20년을 했습니다. 2학년만. 내가 2학년 가르칠 때는 애들이 2명, 3명 했어요. 1등, 2등. 어쩔 때는 1등, 2등이고. 어쩔 때는 3등까지 있겠죠. 한 학기 오래 있다 보니까 아버지도 가르치고 아들도 가르쳤습니다. 하는 짓이 집하고 똑같아요. 공부도 저것만큼만 해요. 공부들 좀 잘하세요. 네.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배운 거죠. 교육은 자기 교육이었습니다. 가르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배운 거죠. 또 인간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지금 현 사회는, 현 교육 현실은 구조적으로 가르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시험 공부를, 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계속 답을 가르쳐 줘가지고 답을 외우게 해서 답을 쓰는 거죠. 답을 잘 외워서 잘 쓰면 1등에서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그러잖아요. 판사가 아니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러잖아요. 요새 변호사 되니까. 아이들한테 뭘 배웠냐면 많은 것들, 날마다 인간을 상대로 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근데 3가지 것을 배운 거죠. 첫째, 애들은 심심하지가 않아요. 애들은 절대 심심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애들이 심심한 걸 더 잊어버렸어. 핸드폰 가지고 놀잖아요. 핸드폰을 뺏어도 애들은 운동장에다가 나가 놀아. 그러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뛰어다녀. 그렇죠? 애들 노는 거 보세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 손에.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애들은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거죠. 새로운 거죠. 새롭다 보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롭다 보니까 감동을 잘하는 거죠. 감동은 느끼고 스며들어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놔요. 이게 감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감동을 잘합니다. 뭐든지 보고 금방 웃어버려. 그러죠? 뭐든지 보더니 집중해. 어디다 갖다 놔도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 낙엽이 떨어진 데 같으면 낙엽을 돈으로 금방 만들어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위대한 창조자들인 거죠. 어린이들이. 새롭고 신비롭고 감동적인 거예요. 그걸 배운 거죠. 시인은 세상을 늘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시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아까 했잖아요. 신비롭잖아요. 아내가 신비로운 거죠. 남편이 신기로운 거죠. 신비로우면 감동이 되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만드는 거죠. 애들한테 그걸 배운 거죠. 놀라운 걸 배운 거죠. 애들이 다 가르쳐줬어. 시도 다 가르쳐주고 인생도 다 가르쳐주고 모든 것들을 저는 아이들로부터 배운 거죠. 가르친 것보다 배운 게 더 많아. 아이들 같지만 살면 세상이 조용해. 신나고 재밌어. 어른이 되어가면서 다 이상한 인간들이 되어가는 거죠.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직종들의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죄송한데 저 사람이 사람이 안 같지 않은 거죠. 놀랍게도.
인간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우리들이. 어린이들을 멀리함으로써 애들한테 계속 학원만 보내고 계속 공부만 시키다 보니까 인간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들이. 불행하게 된 거죠. 그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 글쓰기란 글을 쓰는 건 잘 쓰고 뭐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왜 글쓰기가 중요하냐? 왜 공부가 중요하냐면 공부란 그중에 글쓰기란 글을 씀으로써 어떤 사람이 글을 쓰냐면 내가 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글을 써요. 한 줄의 글을 쓰고 나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있는 거죠.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자세히 보다 보면 생각이 더 많아져서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하면 그것이 완벽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얻는 겁니다. 글쓰기란. 그래서 글쓰기가 중요한 것이지 시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공부란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 본래 목적이 우리가 전도됐죠. 지금은 무엇이 되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해본 거죠. 자세히 보는 눈을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 살고 있는 세계, 살아갈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는 게 공부인데 글쓰기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잘하게 해주는 힘을 길러주는 게 바로 글쓰기죠. 애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2학년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글쓰기를 잘 못 가르쳐요. 그래서 나무를 보라고 한 거죠. 내가 나무를 보고 나무에서 일어나는 일을 썼더니 내 시가 되고 글이 되었던 거죠. 나무에서 일어나는 일을 써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무를 정해주고 그 나무를 자세히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인지 알면 이해가 되어서 이해가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내 것이 되면 그것이 바로 인격이 되어서 인격이 되면 그 인격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게 인격이에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을 쓰면 그게 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쓰는 겁니다. 누구나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과서 외에 책을 읽은 기억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읽은 거죠. 21살 때 처음으로.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책이 없었으니까. 도서실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으니까. 책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책을 가지고 와서 이 책을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봤더니 너무 멋져서 읽으려고 산 건 아니고 너무 멋져서 7권짜리를 샀어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새 거는 누가 가져가 버렸대. 내가 문을 열어놓고 그랬더니 가져갔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가져가 버렸기 갖다가 한쪽에다 잘 간수를 해놨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생각을 썼던 것입니다. 생각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시를 쓰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시를 써놓고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더 오래 썼더니 내가 쓴 시를 나는 알겠어요. 그래서 더 오래 썼더니 내가 쓴 시를 남도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시인이 된 거죠. 간단하죠? 시인이 얼마나 간단하게 됐습니까? 여러분들도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안 쓰는 거죠. 10분만 글을 쓰면 되는 거죠. 저는 일기를 쓰는데 저는 되게 4시쯤, 3시쯤 일어나는데 요새는 어떻게 되어서 4시가 넘어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제 서재로 와서 여러 가지 글 해요. 제일 처음에 축구를 봐요. 축구 명장면. 30분, 90분 동안 안 보고 명장면만 봐요. 온바페가 어떻게 골을 넣는지, 메시가 어떻게 골을 넣는지만 봐요. 예술이요. 메시를 제일 좋아해. 다 이거 신문 보고 또 몇 가지 컷 하고 나서 일기를 써요.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쓰는 겁니다. 몇 줄만 써요. 근데 어쩌다 보면 몇 줄 쓰다 보면 또 길게 써줄 때가 있어요. 하는 일이 많아서. 하는 일만 쓰는 겁니다. 생각을 쓰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10분만 해보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몇 줄만 써, 한 줄만 쓰려고 생각하는데 쓰다가 보면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착 쓰는 거죠. 있었던 일을 쓰다가 보면 나중에 생각이 일어나서 내 생각을 그 일에다가 보태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인문학 강좌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달만 쓰면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글을 써서 시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소설가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글을 쓰다가 보면 놀랍게도 내가 상상해보지 못한 세계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신비롭겠어요. 그게 바로 꿈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희망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거죠. 한번 해보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무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남이 하는 옳은 말을 잘 들으면 그게 진보다 라고 니체가 말했답니다. 저는 니체는 오래전에 니체 전집 읽었는데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소설가는 김훈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글을 읽다 보니까 진보란 나무 얘기를 잘 듣는 게 진보다. 그걸 누가 말했냐 그랬더니 니체가 말했다는 겁니다. 나무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들었더니 내가 글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게 아니고 나무 말을 잘 듣다가 보니까 내 삶이 듣다가 보니까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게 되고 이것도 하게 되고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나도 저것이 되어보고 싶다라고까지 생각이 뻗쳤던 거죠. 그래서 글쓰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이 글쓰기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아버지 글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기는 2학년 때가 슬기가 쓴 겁니다. 슬기 엄마는 제가 가르쳤습니다. 이름이 은정이야. 어느 날 슬기가 이런 글을 써왔어요. 아버지 일은 회사 일이다. 회사 일은 어렵겠다. 일이 꼬이면 풀기 어려우니까 줄넘기 2개가 꼬이면 풀기 어려운 거 회사로 갔겠다. 우청 잘 썼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슬기네 집에 뭔 일이 있어요. 꼬이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슬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은정아 너희 집은 꼬이는 일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잘 생각해봐 임마. 그랬더니 또 선생님 장난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니 너희 집 분명히 뭔 일이 있어.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네 딸이 이렇게 글을 써왔다고 읽어줬어요. 전화로. 그랬더니 슬기 엄마가 한참 있다 며칠 전에 슬기 아빠가 술을 몽땅 먹고 들어오더니 벌러덩 누워서 꼬인다 꼬여. 그러고 잔 거예요. 슬기가 그날 학교 와서 줄넘기를 꺼내보니까 줄넘기 2개가 꼬였던 거죠. 풀다가 보니까 아버지 회사 일이 생각났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글을 쓰는 겁니다. 오늘 시험 보는 나는 죽었네, 나는 죽었네, 꼴등을 할 테니 나는 죽었네. 시사라 벌써에 시사라고 벌써에 시사라 되라고 내 제목은 뭘 네 맘대로 하지. 한 번만 타면 너는 죽어. 이게 쓴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쥐는 나쁜 놈이다. 먹을 걸 살짝 다 가져간다. 그러다 쥐약 먹고 죽는다. 이 쥐약 먹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우리 사회에. 살짝 돌라다 먹다가 쥐약을 먹고 들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요 근래에 그 영어로 된 NH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이 글을 가지고 국회를 갔었어요. 내가 강연 끝나고 이것을 국회 돔에다가 크게 프랑카트를 붙여놓으면 어쩌겠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정리해요.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힘만 가지면 바로 철학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철학이 있어야 되겠죠. 철학적인 삶, 일관된 삶.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아니고 일관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조직하고 세상을 넓혀서 조직하고 표현하는 힘을 갖는 거죠.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글쓰기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나 이제 집에까지 갈지 여기서 자고 갈지 아직 판단이 안 서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우리 집까지 가려면 3시간이 좀 넘게 걸리는데 아내가 저 운전을 해야 할지 내가 해야 할지 이것도 걱정이고 갑자기 또 걱정이 생기네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맨날 해요. 살다가 보면 너무 힘든 일이 많죠. 그 누구도 이해가 없어요. 다 겪을 것들을 겪고 삽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나는 아무 일이 없이 인생을 살았어.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모든 삶은 다 문제가 있고 모든 삶은 다 겪을 걸 다 겪고 삽니다. 정말 힘들 때가 많죠? 너무 힘들 때가 많죠.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용태가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먼 수가 있다는 거죠. 서양의 유명한 시인은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애매하게 말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용태가 살다 보면 먼 수가 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나같이 못생긴 사람은 절반 가리고 다니니까 참 자유롭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힘든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힘든 어렵고 힘든 이 현실을 그냥 절대 인간이 두고만 보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수를 찾아서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희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 희망을 찾는 일이 인류에게도 해당이 되고 우리 국가에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기대고 사는 조직에게도 희망이 되고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가정에도 희망이 되고 개개인들에게 저 개개인에서부터 저 인류에게까지 다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살다 보면 먼 수가 나겠죠. 그 무슨 수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공부를 하자 그 말이죠. 오늘 저녁에 가셔서 김영택 선생 책 한 권 사서 읽어보면 무슨 수가 날지 또 알아요. 책방에 안 가도 다 인터넷으로 살 수가 있죠. 웃지만 하지 말고 한 권씩 꼭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어디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이, 질문은 알아서 다 사시면 되죠. 이야기로 멋진 강연해 주신